안녕하세요. 소아과학 교실 부교수 서동인입니다. 오늘은 소아 천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인의 알레르기와 성인의 천식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배웠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는 중복되는 내용을 건너뛰고 소아에 해당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아는 검사를 많이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소아 천식 진단을 어떻게 내리는지 보고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한계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소아의 기도는 성인보다 가늘어서 천식의 임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병태의 생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셋째, 소아 천식을 임상적으로 정의한 가운데 치료 방침과 관련된 이슈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아 천식 환자에서도 최근 시도되고 있는 맞춤형 치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아 천식은 이전에 하나의 단일 질환이라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특정 임상형을 공유하는 다양한 질환의 복합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식을 임상 증상에 기반하여 정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즉, 전형적인 천식이 보이는 증상을 기반으로 정의하니 다양한 예외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또한 천식으로 또 포함시키려다 보니 천식의 정의가 점차 복잡하게 변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천식을 아주 좁은 범위의 전형적 천식으로 먼저 정의하고 다양한 예외 상황까지 모두 포함한 아주 넓은 범위의 천식 이형 질환을 정의합니다. 그러면 실제 천식은 좁은 범위로 정의된 천식과 넓은 범위로 정의된 천식의 사이에 어딘가에 위치할 것입니다. 전형적인 천식 환자는 쌕쌕거림, 기침, 호흡곤란의 세 가지 증상을 모두 보입니다. 이렇게 정의된 노란 테두리의 천식의 병태생리에는 호상구성 기도염증에 기반한 예민한 기관지, 가역적 기도수축, 기도염증이 관여합니다. 한편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앞에 제시한 병태 생리를 모두 만족하지만 쌕쌕거림 없이 기침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전형적인 세 가지 증상을 모두 보이지만 기도 수축이 일부만 가역적이어서 기도 개형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이 다른 질환으로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 넓은 의미의 천식에 포함시켜서 소아 천식으로 정의 내립니다. 천식을 다소 넓게 정의 내리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정책을 세울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천식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생활 습관을 교육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실제로 천식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불필요한 조치를 과도하게 권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넓은 개념의 천식 진단은 치료를 요하는 천식의 선별검사, 즉 스크리닝 테스트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자, 여기 적힌 자가 설문 리스트를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전형적 환자가 보이는 천식이 이런 특징을 흔히 가지니 한 번쯤 소리내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침이나 쌕쌕거림이 나타나고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기침 감기가 자주 오고 또 한 번 걸리면 3주 이상 오래 지속됩니까? 감기약이나 진통소염제를 복용 후에 숨이 가빠져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운동 시에 혹은 끝나고 난 뒤 숨이 차고 쌕쌕거리는 소리가 납니까? 이런 증상들이죠. 근데 기침이나 쌕쌕거림이 나타나고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증상은 천식이 아닌 사람도 보일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증상 여러 개가 동시에 그리고 자주 나타난다면 천식 환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전문가를 찾아가게 하자는 거죠. 그럼 소아천식의 진단 기준과 관련하여 옆에 빈칸에 들어갈 그 내용이 무언지 감이 오시나요? 네, 바로 전문가가 천식이라고 진단한 경우일 것입니다. 학동기 이전 아이들은 검사 시 협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폐기능을 재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로 기도의 성장이 진행 중이라 원래 기도 내경이 좁은 가운데 발생한 호흡기 감염으로 쌕쌕거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즉,
바이러스 감염과 천식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바이러스 감염이 기존 천식 환자의 천식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국제 천식 가이드라인에서는 5세 미만 아이들에서 천식일 가능성이란 개념을 제시하였는데요. 애매함을 인정하고 천식일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시하는 전형적 천식 증상, 즉 기침, 천명, 호흡곤란. 이런 증상이 상기도 감염 기간 중 10일 이내 지속되고 다 합해서 1년에 두세 번 미만이고 감염이 없을 때는 전혀 증상이 없다면 이것은 천식이라기보다는 바이러스 감염과 연관된 천명이었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천식 환자라면 전형적 천식 증상이 상기도 감염 중 10일이 넘도록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연중 3회가 넘도록 증상 발현이 자주 생기거나 한 번 발생하면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혹은 밤에 나빠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굳이 감기에 걸리지 않아도 뛰놀거나 크게 웃을 때 천식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병력을 물어보면 아토피가 있거나 혹은 가족 중 천식을 진단받은 사람이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따라서 천식의 가능성을 평가할 때 병력과 임상 경과를 참고하여 전형적 천식이나 전형적 바이러스 연관 천명 환자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중간 어딘가에 높은 혹은 낮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치료 방침을 정할 때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소아 천식은 얼마나 흔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병률 조사를 전국 규모로 시행한 적이 3번 있었습니다. 대규모 연구의 특성상 설문으로 진행하였고 임상 특성에 기반한 넓은 의미의 천식 규모를 파악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아이작이라고 하는 국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초등학생의 약 7.7% 그리고 중학생의 약 2.7%가 천식이 있었습니다. 이후 2차례 더 시행한 추적 연구에서 유병률은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 이후에 대규모 연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천식의 유병률이 더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전국 규모 설문의 대상자 수와 규모 그리고 그 추세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유병률 조사에 사용한 질문을 보시면 증상 기준, 현재 증상 유무, 그리고 의사 진단 여부, 그리고 치료 여부 등을 다양하게 묻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병률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의사진단 천식은 약 7에서 10%에 이른다는 점과 증가 추세는 이제 꺾인 것 같다는 점입니다. 천식의 발생 시기에 관한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미국 미네소타의 로체스터라는 동네에서 사는 거주민 2,4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천식 증상이 시작한 연령은 압도적으로 어린 나이대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소아 천식 환자는 대부분이 아주 어린 나이에서 시작되는데 이전에 멀쩡하다가 갑자기 15살에 천식이 뚝딱 생기는 경우는 물론 불가능하진 않지만 매우 드물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식은 그럼 소아에서 왜 더 흔하게 나타날까요? 아직 무엇 때문이다 라고 입증된 것은 없지만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설들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보다 기도 내경이 좁아서 감염에 따른 분비물로 기관지가 조금만 좁아져도 증상이 나타나서 천식으로 진단된다 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은 참을성이 부족해서 조금만 힘들어도 증상의 중증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들이 자기 아픈 건 참아도 아이 아픈 건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일정 부분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적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진단 방법이 다른 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즉, 천식의 진단을 넓은 의미의 천식을 기준으로 내렸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흔하게 보이는 게 아닐까 하는 의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유아 천식은 주로 색색거림과 기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 천식보다 더 넓게 진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역류아는 왜 쌕쌕거림과 기침이 더 흔하게 나타날까요? 폐의 구조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기도 내경이 좁고 입구의 에피글로티스가 커서 쉽게 붓고 막히게 됩니다. 점액 분비샘이 밀집해 있어서 분비물의 양도 많습니다. 기도 평활근이 말초 깊숙이까지 분포하지 않아서 말초 기도도 보다 잘 막힐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른의 경우와 비교할 때 중심 기도 대비 말초 기도의 총 단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도 말초 기도 저항을 높여 천식 증상이 더 잘 나타나게 한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아천식의 발생 기전에 관해 최근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었고 현재는 환경 요인과 개체의 소인이 만나고 발전하여 나타난 결과로 천식이 생긴다 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전적 소인, 예를 들면 아토피나 선천 면역 이상 등 유전 소인이 있는 사람들이 산전 혹은 출생 후라는 매우 어린 시기에 좋지 않은 환경 요인에 노출된 경우 하기도 손상이 발생하고 이것이 다시 낳고 다시 걸리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만성염증과 기도개형, 기도감염성 등이 생기는 비정상적인 복구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천식으로 발전한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고혈압과 당뇨, 대사성 질환 등 비감염성 질환의 병인으로 제시되는 도하드 가설 혹은 Developmental Programming이라는 개념이 천식의 발생에서도 똑같이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산전 혹은 출생 후 초기의 환경인자 노출이 산화 스트레스 증가나 후성 유전학적 조절을 통해 나중에 알레르기 천식 환자가 되도록 프로그래밍이 된다는 가설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역학 자료도 이미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기도염증과 기도개형은 천식의 주요 병태 생리입니다. 마스트셀의 IgE가 작용하여 호산구 염증이 심해지는 것이 천식의 생리인데 이런 것이 반복되면 염증은 자가 발전을 하고 기질화하면서 만성염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기도개형, 즉 에어웨이 리모델링이 생겨서 변화가 영구히 고착되게 됩니다. 소아천식에서도 이런 변화가 흔하지는 않지만 역시 관찰될 수 있습니다. 호흡기 감염과 그에 따른 회복 과정에서 없던 천식이 생기게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3세 무렵 위징이 있던 아이들을 이전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따라서 하나도 없던 군, RSV만 있던 군, 라이노바이러스만 있던 군, 둘 다 있는 군으로 나누어 6세 무렵에 천식이 생기는지를 보았더니 매우 특이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즉, 감염이 하나도 없던 군, 를 기준으로 했을 때 RSV나 리노바이러스의 감염이 병력이 있었던 군들 모두에서 천식 환자의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했던 것입니다. 이는 바이러스 감염, 특히 특정 바이러스 감염이 천식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이름 두 가지, 즉 라이노바이러스와 RSV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두 바이러스가 영아기 호흡기 감염의 주요 원인 병원체이기 때문입니다. RSV가 천식을 일으키는 기전에 대해서는 꽤 많은 부분들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RSV 감염에 걸린 군에서 아토피와 기타 Th2 사이토카인의 생성이 늘어난 것이 주된 기전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노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한동안 기전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인네이트 림포이드 셀이라는 것의 존재가 밝혀졌고 리노바이러스와 연관된 천식의 발생과 악화에 타입 2 인네이트 림포이드 셀이 관여한다는 보고가 여러 나왔습니다. 따라서 RSV와 리노바이러스는 소아 천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특정 유전자들은 천식에 더 잘 걸리게 하거나 더 중증 천식을 일으키는데 깊이 관여한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베타2 아드레너직 리셉터와 연관된 ADRB2 진의 특정 베리언트를 가진 사람이나 아담 33 유전자의 다양한 SNP 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특히 천식 악화의 위험이
증가하는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유전자 변이 검사를 아직은 모든 천식 환자의 진료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조금 큰 아이들의 천식 진단 과정에 대해 살펴봅시다. 조금 큰 아이들, 다시 말해 초등학생 이후의 학동기 소아들은 성인과 동일한 진단 방법을 적용하여 천식을 진단합니다. 내과 선생님 강의에서 배우셨겠지만 천식 환자는 가역적 기도 폐쇄를 특징으로 합니다. 폐용적, 유속, 곡선을 보면 조기에 기도 폐쇄가 일어나 숨을 내쉴 때 곡선이 아래로 움푹 패이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용적 곡선에서는 폐 용적의 감소도 있지만 1초 폐활량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폐 용적 대비 1초 폐활량의 비율은 더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학동기 소아는 기관지 유발 시험에서도 천식 환자와 성인 천식 환자와 공통된 특징을 보입니다. 기관지 수축 자극제인 메타콜린의 농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흡입을 시키면 메타콜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폐 기능의 감소폭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어느 시점 이후로는 폐 기능이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 그러한 Maximal Response Plateau라고 하는 최대 기도 수축 반응이 관찰하게 됩니다. 천식 환자는 일반인보다 더 낮은 농도에서 폐 기능이 감소하며 최대 기도 수축 반응에 해당하는 Maximal Response Plateau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심한 천식 환자에서는 MRP의 폭이 너무 커서 이를 측정하지 못하고 검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기관지 과민성이 심한 정도를 보려면 MRP를 재는 게 맞습니다. 최대 기도 반응이 크게 나는 걸 보는 것이 맞는데 측정 과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폐 기능이 20%, 정상인은 잘 떨어지지 않는 20% 정도 떨어지는데 필요한 메타콜린의 양, 즉 민감도 지표인 PC20로 기관지 과민성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도염증은 천식의 주요 특징인데 소아천식은 대부분에서 호상구성 기도염증이 관여합니다. 호상구성 기도염증은 호기 내 산화 질소 농도, 즉 FeNO를 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성 천식에서 유용한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FeNO 값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정상 남녀의 측정과 분포를 고려하여 소아는 약 35 ppb 이상의 FeNO 값이 측정되면 천식, 그것도 중증 기도염증을 동반한 천식이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35 ppb 이상의 FeNO가 보이면 기관지 유발 시험을 굳이 할 필요도 없이 천식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35 ppb라는 값은 소아의 경우고요. 성인의 경우는 약 50 ppb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림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정상인은 이렇게 FeNO 값이 좁게 분포하는 반면 천식 환자는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35 ppb를 넘으면 천식의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35 ppb를 넘지 않는다고 해서 천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천식 의심 대상자를 일단 선별하고 나면 이들 중 누구를 치료하고 누구는 그냥 관찰해도 되는가에 대한 것이 궁금하게 됩니다. 학동기 이전 아이들은 폐 기능을 재기 어렵기 때문에 천식 환자를 더 시사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천식 환자를 선별해내는 보조 도구로 어떤 병력이나 임상 소견을 사용할 수 없을까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그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천식 관련 코호트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1년에 3번 이상 쌕쌕거리는 그러한 증상을 보이는 소아에서 다음 메이저 크라이테리아 2가지 중에 하나 이상을 가진 경우, 즉 부모 중에 의사로부터 천식을 진단받은 사람이 있거나 본인이 의사로부터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진단받은 경우에는 천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간주합니다. 아울러 메이저 1개 대신에 마이너 기준 2개도 가능합니다. 즉 환자 본인이 의사가 진단한 알레르기 비염의 병력이 있거나
또는 감기에 걸리지 않아도 쌕쌕거리는 일이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혈액검사에서 호산구의 분율이 약 4%를 넘는 경우, 이 세 기준 중에 2개 이상을 가지면 천식 환자로 간주하고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매우 실용적입니다. 정리하면 자주 쌕쌕거리는 아이면서 메이저 1개 혹은 마이너 2개를 만족하면 천식 환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간주하고 그에 걸맞게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성인에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다양한 천식의 진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는 이 환자가 속한 천식의 내재형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재형, 즉 병의 기전에 입각하여 환자의 증상 발현과 조절에 가장 효과적인 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인에서는 중증 천식 환자가 치료에 가장 적합한 특정 유형의 생물학적 제제, 바이올로직스를 어떤 걸 쓸지 결정할 때 내재형 파악에 노력을 기울입니다. 소아천식의 내재형은 그에 비해 약간 다릅니다. 일견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TH2 타입인 알러직 아스마에 해당합니다. 헬퍼 T셀이 굳이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네이트 림포사이드 셀이 관여하는 인네이트 림포이드 셀이 관여하는 T2 타입의 천식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성인이 매우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서 비교적 단일한 알레르기 천식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측정되고 관찰되는 임상 정보를 기반으로 표현형을 분석하는 것은 전체 천식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저희도 한국의 여러 3차 의료기관에 다니는 천식 환자들의 자료를 모아서 한국의 학동기 소아천식 환자의 표현형 분석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레이턴트 클래스 어널리시스라는 방법을 적용하여 4개의 클러스터로 나눈 다음에 각 군간 특성 사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대부분이 아토피성 천식을 보이는 가운데 한 군, 클래스 4에서는 아토피의 비율이 다소 낮았습니다. 클래스 1은 남성 중심인 특징이 있고 클래스 2는 아토피 피부염이 보다 흔히 동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클러스터 3은 발병 시점이 사춘기 무렵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대략 4개의 유형으로 나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들 4개의 군을 아토피 유무, 그 다음 사춘기 시점 발현 유무, 아토피 피부염에 같이 있는 경우의 여부를 고려해서 나타내보면 군 간 특성이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군, 아까 말한 클러스터 4는 비교적 아토피가 덜하고 다른 군, 클러스터 2는 아토피 피부염을 흔히 동반하였습니다. 클러스터 1과 3는 아토피는 비슷하지만 3군에서 발생 시점이 사춘기 무렵에 보다 많이 몰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규모를 구성하는 천식 환자군은 클래스 1 아토피 천식군입니다. 이러한 군별 유형 분석은 천식의 병태 생리를 고려한 치료 방침을 정하고 자연 경과를 예측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아 천식의 치료 목표는 무엇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증상을 잘 조절하여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약제의 부작용이나 후유증 없이 정상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천식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폐가 딱딱해서 일찍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줄고 현재 잘 지내는 것이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아천식의 자연경과를 이해하는 것은 요즘 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서 치료 방침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본 연구는 1958년 내셔널 브리티시 코호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1958년 3월 3일부터 3월 9월까지 출생한 아이들을 다 모아서 추적 관찰하며 각종 질환 여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천식과 관련해서는 7세 이전에 적어도 한 번 1000명을 보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7세, 11세, 16에서 23세, 33세에 설문지로 조사를 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에서 동그라미 하나가 대략 1%의 인구를 대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보면요. 대상 중 약 절반이 만 7세를 기준으로
이 기준으로 1년 사이에, 최근 1년 사이에 1000명이 있었습니다. 이후 추적 관찰에서 누구는 사라지고, 누구는 새로 생기기도 하고요.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쭉 경과를 보는 추적 관찰하는 중에서 약 5%에 해당하는 일부만 줄곧 천식이 지속되었고, 약 6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천식이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했으며, 약 35%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증상이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약 3분의 1 정도는 소실이 된다. 5%는 계속 지속된다. 이런 걸 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본 연구는 스테로이드 치료가 표준요법으로 정해지기 전에 수행된 것이기 때문에 치료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수집되었습니다. 치료와 관계없이 천식의 자연 경과가 약 3분의 1에서 완치되고 5%에서만 계속 지속된다는 사실은 소아천식의 좋은 예후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소아천식이 성인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유형의 소아천식은 성인기 천식으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아의 발달 단계에 따른 천식 증상의 중증도를 그려보면 중증 지속성 소아천식이 아마도 성인기 중증 천식으로 이어질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그림은 실제 데이터를 기반해서 그린 게 아니라 각 연령별, 단계별 천식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설처럼 제안한 개념도입니다. 천식 치료의 목표를 증상 조절 상태로 관리하는 데 둔다면 적절한 약제 사용으로 접근하는 것은 반쪽짜리 치료입니다. 천식이 나빠서 증상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예민한 사람이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환경을 잘 관리하는 것이 증상 관리와 약제 사용 부담을 낮추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천식 악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알레르겐의 노출, 미세먼지 노출, 동반된 부비동염 등이 있습니다. 치료약을 안 쓰거나 엉터리로 쓰는 것도 조절되지 않는 천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비만과 스트레스도 중요한 원인이어서 살을 빼고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천식에도 매우 좋습니다. 천식으로 입원하는 아이들을 보면 특이하게도 계절적 변이가 있습니다. 남녀 모두 한여름에 해당하는 6, 7, 8월에는 천식의 악화가 별로 없고 외국에서는 학교가 개학하는 9월 그리고 계절이 주로 바뀌는 봄, 가을철에 입원 환자가 늘어나는 특성이 관찰됩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일교차 증가, 환절기 같은 환경인자, 그리고 방학과 개학 같은 사회적 인자도 천식의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생각됩니다. 즉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관리와 약제 조절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공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 등은 별도의 진료 없이도 질병 결석을 인정해주는 정책을 최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공장 가동이 줄면서 대기질이 좋아져서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마스크를 잘 써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진료에서는 올해 천식 악화 환자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대기질에 관한 정보를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에어코리아 사이트입니다. 소아 치료의 컨셉은 성인과 같습니다. 즉 완치를 노리기보다는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인의 천식 치료를 잠깐 리마인드해 봅시다. 항염증제 치료를 기본으로 해서 기도의 염증을 낮추는 거죠. 근데 약을 사용하는 데는 증상이 잘 조절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약을 중단하면 원래의 기도 염증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단점이자 특징입니다. 따라서 천식 관리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을 병용합니다. 평소에 증상이 없을 때, 이럴 때는 기도염증을 낮추는 약물을 즉 흡입제 같은 국소요법으로 가장 낮은 단계로 사용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때때로 기도염증이 나빠져서 증상 악화가 오면 구급약인 증상조절제, 벤톨린 같은 그런 약을 강하게 사용해서 증상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물론 증상이 조절된 이후에는 구급약 사용을 중단하고 다시 가장 낮은 단계의 항염증 치료만 적용합니다. 성인과 굳이 다른 점이라면 가장 낮은 단계의 항염증 치료가 아무 약도 사용하지 않고 지켜보는 단계일 수 있다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일 것입니다.
소아천식의 치료 단계, 특히 학동전기 아이들의 치료 단계는 성인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질병 조절제로는 흡입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증상이 나빠지면 단계적으로 치료 단계를 낮춥니다. 아주 잘 지내면 아무 약도 사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속효성 베타2 항진제를 사용하는, 즉 그냥 관찰 단계가 있습니다. 한편 3단계라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성인은 4단계, 5단계까지 가지만 소아의 경우에는 조기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드문 원인을 감별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찾도록 정하는 것도 소아천식의 치료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증상을 기반으로 평가할 때 한국 소아천식 환자의 임상 중증도 분포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2개 3차 병원의 자료를 모아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진화 국제 기준으로 볼 때 중증천식 환자는 약 3%에 조금 못 미칩니다. 한편 조절제 치료를 필요하지 않는 간헐성 천식 환자, 경증 간헐성 천식 환자는 약 40% 정도에 해당하고요. 비슷한 정도의 비율이 경증 지속성 천식군에 있어서 분포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경증 환자가 많고 중증 환자가 별로 없는 이런 것이 한국 소아의 중증도 분포의 특징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천식은 관리하는 병이기 때문에 대략 3개월에 한 번 정도 평가와 치료 단계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절이 잘 되면 치료 단계를 유지하거나 혹은 낮추는 그러한 것을 고려하고 더 나빠질 위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 단계를 올리는 것을 고려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지표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이 4가지 기준을 잘 보는데요. 주간 증상, 야간 증상, 구급약 사용, 그리고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받는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서 잘 조절되었는지, 부분적으로 조절되었는지, 혹은 조절이 잘 되지 않는지를 결정합니다. 거기에 향후 나빠질 리스크 팩터, 즉 위험인자를 고려해서 악화와 현재의 장애 정도, 약제의 부작용을 고려해서 치료 단계를 유지할지 올릴지 내릴지를 조절할 때 참고합니다. 다음은 한국 소아에서 천식 증상의 조절 정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주간 증상, 야간 증상, 구급약 사용, 활동의 제약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볼 때 모두 주당 한 번 혹은 그 이상으로 자주 있는 사람의 비율이 한 번 혹은 그 이상 있는 사람들, 한 번을 넘는 거죠. 그리고 혹은 아예 매일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약 20%가 채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약제 사용과 환경 조절로 천식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일부에서만 악화가 생기고 더 적은 수에서 구급약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절제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에서 악화의 위험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군은 비록 조절이 잘 되어 있다 해도 조절제를 신중하게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악화의 위험인자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지난 한 달간 증상 조절이 잘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밖에 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지 확장제 구급약을 많이 쓴 사람, 폐기능이 나쁜 사람, 최근 악화를 경험한 사람, 흡연자, 그다음 기타 질환 동반자, 기도염증이 심한 사람, 그리고 천식 악화로 죽을 뻔한 사람 등이 위험인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조절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조절제를 줄일 때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식 치료를 하게 되면 당장 기도염증이 줄고 그에 따라 증상 조절도 잘 되어 급성 악화나 호흡 곤란의 일화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치료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2~3살 유소아 천식 환자를 둘로 나누어서 경과를 살펴본 연구가 있습니다. 꾸준히 흡입 스테로이드를 초기 2년간 사용한 군은 위약 사용군 대비 증상 악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횟수가 유의하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흡입제 사용을 중단하고 경과를 관찰해보니 흡입제를 사용하지 않은 군과 여기선 차이가 많이 났지만 여기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마찬가지 증상 악화 빈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천식치료 약제의 효과가 약을 사용하는 동안으로 국한되며 근본적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소아 지속성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흡입 스테로이드가 표준 치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구는 흡입 스테로이드인 부데소나이드로, 한 구는 비만세포 안정제인 네도크로밀이라는 약으로, 다른 한 구는 조절제 없이 대등적 약제만으로 수년간 천식을 치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춘기를 지나 어른이 되었을 때 이들의 천식 아웃컴에 대해 다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천식이 사라진 비율, 그 다음에 천식이 지속되는 비율, 간혹 반복되는 거, 지속되는 비율이 3군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치료를 꾸준히 하건 안 하건, 치료약제로 어떤 약제를 사용하던 간에 증상으로 평가한 천식의 결과는 차이가 없는, 어쩌면 복불복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천식치료의 장기 목표를 증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치료를 하느냐 마느냐, 어떤 약을 쓰느냐가 향후 천식 증상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천식 치료의 목표를 증상 없이 잘 지내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천식 치료의 목표를 정상 폐기능의 회복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천식 증상이 없어도 꾸준히 조절제를 사용하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천식 환자들 중에서 최종 폐기능이 정상에 못 미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장을 마칠 때까지 꾸준한 치료로 정상 폐기능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략 20대 초반에 이르면 개인의 최대 폐기능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때 폐기능이 낮은 군으로 분류된 사람들 중에서 약 11%가 COPD, 즉 성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료가 수집 중이기 때문에 향후 치료의 목표가 현재 증상 중심에서 폐기능으로 과연 바뀔 것인지, 조절 정도를 증상이 아닌 폐기능의 기반을 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지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아천식의 맞춤형 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아천식의 치료 약제는 흡입 스테로이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되지만 항류코트리엔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 약은 스테로이드가 없다는 이유로 부작용을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추천이 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이마시는 약보다는 먹는 약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특정 사람이나 상황에서는 흡입 스테로이드보다 류코트리엔제 같은 다른 약제가 더 잘 들을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를 확인하고자 한 연구는 흡입 스테로이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과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항류코트리엔제를 사용하는 것을 무작위 순서로 돌리면서 질병 조절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천식 조절 여부가 약제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군, 그 군이 전체의 약 4분의 1 정도, 나머지 4분의 3 정도는 약제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전체 소아천식 환자의 약 4분의 1 정도는 굳이 흡입 스테로이드를 꾸준히 쓰도록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군에 따라 보이는 차이를 살펴보고자 알레르기 항원 감작과 센스타이제이션과 에오시노필 카운트 300개를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치료 반응이 차이를 보이는 군 중에서는 알레르기 항원에 감작되고 동시에 호상구수가 많은 군에서 꾸준히 흡입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편 알레르기 항원에 감작되지도 않고 호상구수가 낮지 않은 군에서는 세 가지 요법이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작되었거나 혹은 호상구 숫자가 많았던 분에서는 류코트리엔 용법 쓰는 이 노란색으로 대변되는 것들이 사실은 악화가 조금 더 많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호상구 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직은 흡입 스테로이드가 제일 좋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항류코트리엔제가 더 잘 듣는 군도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군을 나누고 비교를 해가지고 랜더마이즈 컨트롤 스터디 등으로 전향적으로 시행한 연구는 없지만 바이러스 감염 악화와 연관된 천식, 비만이나 흡연, 기타 감염 후유증과 연관된 천식에서는 항류코트리엔제 사용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추후 연구들에서 재현이 되는지 확인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우리가 흡입 스테로이드를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치료에는 옵션에 있듯이 항류코트리엔제를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용법이 꾸준히 사용하는 군에 못지않은 효과를 나타내는지 찾아보고자 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LTR을 꾸준히 쓰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특정 유전자 5-라이폭시네이즈진, 그래서 알록스5진의 특정 유전형의 경우에는 항류코트리엔제를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을 도출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치료약제의 반응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으며 향후 마침 우려에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소아 천식에서 고려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진단 과정이 보다 어려워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임상 기반 진단을 많이 활용한다는 진단적 특징을 말씀드렸고요. 성인과 치료 개념은 같지만 장기적 사용을 고려할 때 조절제를 사용하지 않은 단계가 있고 점점 그런 용법을 넓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치료에 있어서 약간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또한 소아천식은 비교적 예후가 좋은데 증상 기반으로 예후를 본다고 하면 사실 지금의 치료가 약간 복불복인 예후에서는 복불복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예후의 인자를 폐기능으로 본다고 하면 약간 바꿀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흡입 스테로이드의 꾸준한 사용이 현재는 표준 치료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의 치료도 맞춤형으로 누군가에게는 다른 방식의 치료도 적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